자, 2강 오늘 촬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으로는 112페이지고요. 올림포스 책 112페이지고 프린트물 받았으면은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목 매체 언어의 개념, 이제 여기 이제 제목입니다. 자, 지금 막 문자랑 연락이 엄청 많이 오죠? 그렇죠? 내가 방금 문자를 잘못 보냈어. 지금 이거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분방가서 본다고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연락이 엄청 많이 오죠? 이런 거 답장을 잘해요. 자, 이게 우리 그 우편 받은 거 보면 안에 추천권 있잖아. 그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요. 이 영상마다 계속 추천권 뽑을 거고, 근데 저번주에 안 뽑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개 뽑을 거예요. 1강에 안 뽑아가지고 2강에 2개 뽑을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매 강마다 뽑고, 매 강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나 치킨 쿠폰을 플렉스 할 거야. 그러니까 인강 잘 보고, 자 어쨌든 자 이제 수업을 더 해보도록 합시다.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중간에 추천권 뽑을 거예요. 매체 언어의 개념.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이제 글이 엄청나게 길죠. 자, 이거 2강 안 풀었으면 풀고 와야 돼요. 우리는 다 풀었다고 전제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안 풀었으면 이 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다 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지문 설명은 간단하고 빠르게 글의 구조 위주로만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자. 여기 이 글은 이제 매체 언어란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수용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고 이제 첫 번째 줄 쭉 시작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엄청나게 길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일단 첫 단락에는 주제가 있고 주제 말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매체 언어란 벌써 이제 어떤 용어를 하나 갖고 와야겠어. 그럼 이 용어가 뭔지 설명을 하겠죠.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수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사소통의 매체가지로 언어 외에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해되고 표현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픽을 일컫는 것이다. 매체 언어라는 거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언어처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어 화제, 이 부분은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매체를 보면 융합 미디어의 생산 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현대에는 매체는 뭔가 되게 막 융합되어 있고 글자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소리 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예시가 되겠지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요만큼에서 지금 오늘날 걸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매체라는 건 메시지인데 요즘 건 다 융합돼 있어. 매체라는 건 다 섞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글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매체에서는 과거 종이책하고 달라. 다른 사고 과정이 있어. 융합되어 있으니까 사고 과정이 달라야 해. 옛날하고 다르지. 과거하고 현재는. 그래서 오늘날은 좀 다른 사고 과정을 가져서 글을 읽어야 돼. 예를 들어에서부터는 다른 사고 과정을 갖는 예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예시가 나오면 요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예시 뒷부분에 있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는 잘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매체 언어를 읽으면 글과 동시에 영상 의미를 처리해야 되고, 소리 또한 글자나 이미지에 관련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복잡한 인지 처리 과정을 거쳐야 매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오늘날의 매체는 독서는 글과 그림 그리고 동영상, 음향적 정보들을 상보적으로, 글자가 좀 잘렸죠?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융합적 읽기라는 거야. 자, 그럼 융합적 읽기라는 부분이 변해서 2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라는 것은 오늘날의 매체 언어는 융합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글을 읽어줘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 단락 들어가 보면 아직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죠? 자, 오늘날의 매체 언어는, 자, 과거와 현재가 있으면 어쨌든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 첫 번째 단락에서도 오늘날이란 말을 했으니까 오늘날의 매체 언어는 독서할 때 매체 언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매체 언어에 관련된 글이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매체 언어라는 건 융합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경계가 모호하다. 아, 매체 언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써있으니까 아, 이게 매체 언어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설명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었어요. 자, 요부터는 예시고요. 예시 기준으로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읽어주시면 돼요. 모호하다는 예를 든 거야. 인터넷이라는 가상에서부터 쭉 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의 매체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별,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에 관련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작가가 정보를 만들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는 지금 정보를 생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지. 나도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거 보니까 요즘 할 게 없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찾아본단 말이야. 유튜브 막 이상한 거 찾아봐. 막 뜨는 거 심심하니까 무엇이든 알려드림 막 이런 거 보고 궁금해갖고 그래서 나는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즉이란 말 나오면 글 정리하는 거 알죠? 수용자의 매체 언어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도 즉과 같은 말이죠. 매체 언어의 수용과 생산량의 변화는 정보와 지식의 유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생산자와 수용자가 모호해. 그래서 어떻게? 유통에도 영향을 줘. 그러니까 매체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변한 매체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구성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런 게 과거와 달리 추가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 왜? 생산자와 수용자가 모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죠. 자, 3문단. 문단들이 어쨌든 되게 길어요. 문단들이 매우 길어요. 한편이라고 하면 자,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나 지시어 같은 거 매우 중요하죠. 한편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관련된 관점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매체에 따라서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구나.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식이 이제 생산되거나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와 오늘날에 관련된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죠? 누구라도 다양한 매체로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진 않죠? 그에 따라서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종류도 헤아리기 어려워. 그래서 지식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수정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고 아까 했던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생산자와 수용자가 다르지 않아요. 이에 따라 나왔으니까 글을 조금은 정리를 하겠죠? 오늘날에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날의 지식인이라면 단순하고 분절적인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신의 주적 중 어떤 것을 좀 추려내야 합니다. 자, 그 지식에 관련된 관점이죠.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추려낼 수 있는가, 어떤 지식이 좋은 지식인 걸 알 수 있는가가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정리하는 문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매체 언어는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되어 있다. 음성, 음향, 이미지, 동영상 등 융합. 정리한 적 벌써? 그 느낌 오죠? 융합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문자, 사진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얘네들의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각각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이게 2강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1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번에 바로 4번입니다. 대량의 지식이 획일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대량의 지식이 획일적으로 유통되지 않죠. 지식이 대량인 건 맞는데 이게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다양하다는 말이 어디냐 수정되고 오늘날처럼은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이고 아니네 그 종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1번의 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A. 생산자는 매체 환경의 변화가 지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고려하여 BA의 지식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번째 단락에 있는데 지식이 변하여 오늘날의 건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이제 변하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보를 좀 추리고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추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 요거 쓰시면 3번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1번, 2번, 3번 사실 세 번째 단락 갖다가 한번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죠? 단락 하나만 갖다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다 풀고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되게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기사의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사라는 건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역피라미드라는 용어를 막 쓰고 있어요. 역피라미드식 기사는 1860년대부터 미국 언론계에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주관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사실 중심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다 역피라미드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중심의 기사로 써져 있는데 역피라미드식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글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요도를 얘기하는 건데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본론이 제일 중요한 글이 일반적인 글인데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위,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사문은 역피라미드식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제목만 보거나 위에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사실중심주의고 역피라미드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역피라미드식 구조가 이제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사실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게 바로 역피라미드식 구조구나. 그럼 얘는 역피라미드식에 관련된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설명문이죠? 그 다음에 기본형 기사는 자 기본형 기사라고 용어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기본형으로 여기 이렇게 써있죠. 역피라미드식 기사라는 용어를 기본이라는 용어로 바꿔놨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딱 들어가자마자 기본형 기사라고 했어요. 역피라미드식 기사를 얘기하는 건데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놨죠. 이 부분은 많이 쓰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어렵게 만드는 이제 글의 구조나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건 좀 머릿속으로 좀 잘 넣으시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피라미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B1, B2, B3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해서 글을 읽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제일 먼저 제목부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단락에서 세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단락을 넘겨서 하나씩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제목은 그러니까 B1 제목은 뭐야? 기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부분은 제목을 보고 기사를 읽을 건지 얘기하고 보면 제목에 두 번째 단락은 제목 B1에 관련된 글이구나.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미드, 네 번째 단락은 본문이겠지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예요? 정보량이 많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요. 어려운 용어를 이해시키거나 용어가 나열되어 있거나 어떠한 이론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핸드폰 설명서처럼 정보를 그냥 제시하는 경우예요.
제목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런 경우는 글을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빨리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제목에 대해서 물으면 두 번째 문단을 그냥 다시 읽으면 되기 때문에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요. 다 넘어갔어요. 세 번째 문단은 리드에 관련된 글이죠. 이렇게. 자, 리드는 첫 단추고 리드는 이거고 리드는 그래서 첫 문장이고 리드는 독자가 기사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고 리드는 여기서 또 나오죠. 뭐 요약형 리드가 있고 양자택일형 리드가 있어요. 리드에 대해서 물으면 이 단락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빨리 읽어야 돼요. 이런 글들은. 네 번째 문단. 자, 그럼 우리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본문이 나오죠. B3. 자, 본문은 이런 거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다룬 본문이 나오게 된다. 자, 네 번째 문단까지 글 읽었어요. 자, 이 글은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이죠. 중심화수의 구성 요소들을 B1, B2, B3로 소개를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이제 이번에 보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보기에서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는 거. 기업들, 국내 등지고 해외로 눈 돌려. 이게 B1에 해당하는 제목.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두 번째 단락을 잘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아까 리드가 뭐라 그랬냐면 기사의 첫 문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 기업은 국내 투자에 주춤하 반면 해외 투자에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리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까지고 세 번째 문단 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본문이죠. 나머지 보기의 부분을 본문이라고 하고 본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네 번째 문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답은 3번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 나열형 리드를 제시하여. 아까 나열형 리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열형 리드를 다시 봐야 돼. 정보량이 많은 걸 빨리 읽으라는 얘기는 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문제 풀 때 다시 찾아볼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조금 빨리 읽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나열형 리드라는 말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나열형이라. 그럼 나열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자, 그럼 리드는 첫 번째 문장이니까 보기 첫 번째 문장. 최근 들어 기업들은 국내 투자가 주춤하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인가요? 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나열형 리드도 아니거니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자, 언제 최근 들어 어디서 없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문까지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지문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여기 좀 어려워. 왜 꼭 외워야 돼? 요즘 어려운데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추천권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편물에 행운의 추천권이 있어요. 벌써 2명 정도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친구들한테 쏴줬어요. 양명여고 친구도 있고 해서 쏴줬는데 이게 어쨌든 인강 잘 듣고 추천권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추천권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1강 안 뽑았기 때문에 2개 뽑을 거예요. 2개 뽑고 마찬가지로 연락을 기다릴게요.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럼 바로 카톡으로 기프티콘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쏴줄게요. 자, 88번 88번 친구 1명. 자, 지금 뽑고 있어요. 뽑는 게 잘 안 보여. 자, 주작이 안 돼요. 주작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자, 두 번째 친구. 자, 300번. 초점이 좀 안 맞는데. 300번. 자, 88번 친구하고 300번 친구는 제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한테 카톡 하시면 제가 가테고니 쏜다. 플렉스 치킨이든 뭐 베라 쿠폰이든 쏴드릴게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맛있는 거 얌얌 먹으면서 학원에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페이지는 116페이지입니다. 이거 지문이 약간 어려워서 요
요 질문을 메인으로 오늘 2강 수업을 할 건데 천천히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길게 읽을 겁니다. 아까와 좀 다르게. 과거는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자, 질문했죠. 질문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답을 찾아야 했죠. 답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찾아볼까요? 과거는 실제하는 것일까? 과거는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과거를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거는 실제할까? 해도 돼. 뭐 실제한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대요. 그래? 과거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과거는 인식 너머에 있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지만 실제하긴 하지. 답을 찾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할 수는 없지만 있긴 하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있어. 그래서 역사가는 과거라는 원본과 역사라는 모사품의 관계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자, 과거라는 건 원본과 역사 우리 예전에 1강에서 했지 않았어요? 유사하고 상사하고 기억나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역사가는 과거라는 원본과 역사라는 모사품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모사품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역사와 역사의 관계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메인이죠. 다시 과거가 있긴 하는데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과거랑 그 다음에 역사를 비교할 수가 없어. 왜? 과거는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는 있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역사와 역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랑 원본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존재론으로 실제하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니까 실제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답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해요. 그것을 현재 역사가가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가는 지금 우리에게 부재하는 과거를 현재화하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시뮬라시용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뮬라시용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이거는 현실인 것처럼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은 뭔가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있죠. 있잖아.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과거는 있지. 그 과거는 실제는 하죠. 우리가 과거를 인식할 수 있나요? 과거라는 걸 카메라나 뭐 객관적으로 뭔가 다 알 수 있나요? 그걸 알려면 이 세상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이 지구상 모든 곳의 과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사실만 주관적으로 인식해요. 경험한 사실이 바로 역사예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역사죠. 너네 일주일 전에 알래스카에서 세 번째 등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거를 알 수 있어요? 그 과거는 있지만 인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주관적인 역사와 주관적인 역사끼리를 비교하는 게 바로 역사가가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뮬라시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뮬라시용이 뭐냐면 이게 시뮬라시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 자, 시뮬라시용이라는 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이 부분 이해를 못하면 글을 진행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뮬라시용은 실제가 아니라 파생된 실제래요. 실제가 아니라 빠져나온 실제야. 전환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적 인위적인 복제물을 시뮬라르크라고 해요. 그래서 시뮬라르크라는 건 이런 복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뮬라시용은 실제가 아닌 걸 실제처럼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전환하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실제처럼 만들어진 걸 시뮬라르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뮬라르크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지. 따라서 시뮬라시용은 시뮬라르크가 작용한 걸 말하고 시뮬라르크는 실제하지 않았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때때로 실제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즉 원본보다 더 실제적인 복제로 인식된다. 자, 다시 말해서 복제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제에 입각해서 독해를 하셔야 되는가? 주제를 떠올려 보시면 주제는 뭐예요? 과거와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는 실제하지만 인식할 수 없으니까 역사를 인식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3.1운동 경험 안 해봤어요? 3.1운동이 어땠는지는 알잖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사가들이 그거를 진짜처럼 써놓은 거지. 예를 들면 이순신전이나 뭐 장보고전이다 칩시다. 장보고가 썼냐고? 아니잖아. 역사가가 썼잖아. 마치 소설처럼. 그 역사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걸 복제한 거잖아. 그냥 진짜인 것처럼 썼다고. 우린 그걸 읽으면서 와 이런 역사가 있었어? 라고 믿는 거야. 그건 다 가짜고 복제야. 이를 이제 역사가가 하는 일이고 이걸 시뮬라시옴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뮬라르크는 원본의 모방물이 아니라 원본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원본의 부제를 대신하는 자립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전이나 장보고 전이 어떤 원본이 있고 그 일기를 그대로 해서 뭔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소문을 듣거나 해서 약간 소설처럼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이제 시뮬라르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뮬라르크는로서의 역사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초실제 효과를 발휘하고요. 이미지로서 역사가 과학적 학문으로서 역사보다 사람들에게 역사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진짜 같으니까 되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그 제목은 아마 알 거예요. 되게 유명했던 거니까.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막 이제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실제가 아니죠. 원본을 복제한 것도 아니고 원본이 없는데 그냥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그럴싸하게. 그게 진짜 같잖아. 더 진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야 만약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일기장 같은 그런 사실 신문 같은 그런 역사보다는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이런 역사가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아 맞아. 그때 만약 그러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과거라는 원본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과거의 실제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역사학의 존재 이유를 말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는 인신론적 차원에서는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과거라는 원본의 현재적 부재를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과거가 원본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원본이 없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원본이 없으면 역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원본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과거가 있지만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스터 선샤인처럼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처럼 그렇게 한번 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래. 종래는 이제 예전이죠. 원래 옛날에 일반적인 종래 역사학은 과거와 유사성을 근거학조다. 근거학조란 말을 아는데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근거 옥 같은 규칙이라는 뜻이고 과거와의 유사성을 삼았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느낌 딱 와. 아 옛날 거는 유사가 중요했구나. 또 오늘 건 모르겠어. 오늘 거 아니겠지. 그런데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역사가에 써주는 역사를 해석하는 또 다른 텍스트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역사의 연구에 서술은 실제로 쓰여진 과거와 역사의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와 자기가 새로 쓰고자 하는 역사 사이의 차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은 상사성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데 원본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해서 그것의 재현에 충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사성과 달리 상사성은 원본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복제 사이의 닮음에 집중한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는 이거 저번 시간에 1강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원본과의 닮음을 하는 게 아니라 복제다. 자 어떤 과거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역사라는 건 이 과거와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는 역사예요. 오늘날에 하는 역사. 자 오늘날에 하는 역사는 이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바라보는 그래 야 옛날엔 이러지 않았을까? 이걸 비교하는 유사성의 원칙이 옛날 거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과거가 있으면 이 과거를 누가 해석을 해놨겠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관점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다시 재해석하고 또 이걸 다시 재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과 해석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역사는 이런 식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저격한 것은 올바른 일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썼잖아. 그렇죠?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그 역사와 과연 이토 히로부미는 죽어왔다던가 라는 역사가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과 해석들을 비교하는 게 이제 현재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사성이라는 건 아까 복제의 복제죠. 복제와 복제의 비교. 그러니까 용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용어들을 반드시 이해를 잘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사성은 새로운 역사를 생산하는 창조적 토대다. 원본과 일치를 추구하는 유사성이 중시하면 원본과 모사품의 관계를 갖지만, 그러니까 이제 관계적이 되죠. 어때 원본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일치가 아닌 차이를 추구하는 상사성을 중요하면 원본과 모사품 사이에는 종적인 권력 관계가 해체되고 모사와 모사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상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평등하게 어떠한 고정관념, 이런 스테레오타입 같은 걸 갖지 않는 상태로 역사를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역사 사이에 상사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의 원본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를 서술할 수 수직적으로 유기하는 방식은 지향,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이런 해석들 간에 비교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해야 한다. 수많은 다양한 것들 사이에 차이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역사고, 이런 역사관에 의하면 원본과 일치를 지향하지 않는 시뮬라르크가 역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역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라는 건 신문처럼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해서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과거는 존재하면 인식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만 써놓은 그런 역사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나눌 수 있고,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잘못했니,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과 주관적 견해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의 현대 역사가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이 좀 어려워요. 자, 1번 문제, 근데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쉬운데, 자, 1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고요. 1번은 바로 네 번째 단락에 근거가 있고, 답은 3번입니다. 과거와 역사는 원본과 시뮬라르크와 같은 위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자의 견해라고 했잖아요. 필자의 견해는 위계성을 지니면 안 되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죠. 자, 2번.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를 비판해냅니다. 자, 그럼 얘는 역사라는 건 서로 비교하는 거고 원본과 모사품이 아니라 모사와 모사품끼리 비교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얘를 비판해야 되는데, 보기 네 번째 줄 뒤를 보면, 네 번째 읽으면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와 그에 관련된 기록을 해서 역사를 일치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원본과 역사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 옛날 건 유사성이 중요했는데 윗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유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사의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역사는 시뮬라르크이기 때문에 현재 서술된 역사와 실제 일어났던 과거가 일치할 수 없죠. 왜냐면 과거는 인지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과거가 실제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하는데 인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뮬라시옹 작업으로 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원본을 이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답이 1번이고, 3번 윗글의 바탕으로 기억을 설명하다고 되는데, 기억은 역사와 또 다른 역사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유사성과 상사성인데, 여기서는 유사성과 1번이 다르죠. 유사성과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상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건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니은. 자, 니은이 바로 요 초실제인데, 초실제는 이게 가짜인데 진짜 같다. 가짜인데 진짜 같은 거. 4번의 답은 5번이겠죠. 자, 그리고 넘겨서 119페이지. 119페이지가 이 강의 마지막이네요. 요거 좀 쉬워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19페이지 봅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액체가 기체나 고체로 변하는 현상의 원리. 자, 우리 주변에 요거는 예전에 그 상변화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의 물질의 상태, 우리 주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주위의 예시를 들고 있네요. 예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액체나 기체, 고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고체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액체가 좀 포커스이지 않을까? 얘가 기체로 변하거나 고체로 변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과학 지문입니다. 첫 단락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액체는 기체로 변하기도 하는 에서 뚝 끊으면 맞네. 이 글의 주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고체로 변하는 거구나. 기체로 변하는 기화의 대표적 예로는 기화라는 용어를 썼고요. 기화는 기체로 변하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방금 뭐라 그랬냐면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고체로 변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딱 들어가면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라고 했으니까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고체로 변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아니면 두 번째 단락 중간까지 기체 얘기하다가 중간 이후에서부터 고체 얘기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발과 끓임이 있다. 자, 그러면 증발과 끓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정리하면 액체는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요, 고체로 변하기도 하는데 고체라고 기체로 변하는 거를 기화라고 하고요. 기화는 증발과 끓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왜 썼을까요? 자꾸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나뉘면 안 써도 되는데 나뉘고 하면 필기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쓴 겁니다. 증발과 끓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증발이라는 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 예로는 수증기로 변하는 거다라고 이제 예시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인력을 끊기 때문에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증발에 관련된 이야기만 끝까지 제시했죠. 그럼 다음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끓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화 현상에서는 끓음이라는 게 있고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를 올리면 안에 있는 게 막 이제 기체가 돼서 이제 바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증기압이 커야 돼요. 증기압이 커야 일어나고요. 증기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증기압을 높이고 그러면 이제 열을 가하면은 증기압이 높아지는구나. 그럼 열과 증기압의 관계는 상대적인 서술어로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인 서술어가 나오면 문제에서 굉장히 잘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세 번째 단락 이후로 다섯 번째 단락까지 상대적인 서술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따로 정리해서 필기하셔야 문제를 훨씬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 끓는 점이 형성되게 되고 그럼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면 끓는 점이 형성된대요. 자, 멈출게요. 써볼까요? 자,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면 요 같아지는 지점에서 끓는 점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때 기포가 표면으로 올라가 어떻게 돼요? 끓음이 되죠. 이때 끓음이 되고요. 자, 그럼 증기압이 커지면 외부의 압력과 이제 같아지면 증기압이 커져서 증기압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공간적으로 커지려면 열을 가야겠죠. 열이 가해지면 증기압이 커지고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끓는 점이 생기고 그러면 끓음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자 여기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네.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고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지면 증기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열을 더 많이 가야겠죠. 자, 이거 이따 문제에서 씁니다. 네 번째 단락. 액체는 고체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 글의 주제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과 고체로 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고체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한 개밖에 없어요. 결빙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을 얼리는 거죠. 물을 쭉 얼려서 결빙하는 거다.
계속 인력에 관련된 이야기랑 이제 뭐 빈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는데 왜 예외적으로 물은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죠? 얼음은 빈 공간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다른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얼음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외부에 생기면 분자들 사이에 있는 평균 거리가 작아져서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자들의 결정 구조가 깨져서 액체 상태로 돌아가서 0도보다 낮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도 상대적 서술어죠.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녹는적이 내려가죠. 왜냐면은 부피가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시 압력을 증가시키면 다시 얼겠죠. 다시 얼는 걸 복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결빙과 복빙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문제 1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일상 속의 사례들 얼음이 얼고 수증기로 날아가고 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럼 2번의 답은 2번인데 액체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A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요.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두 번째 달라 가장 마지막 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주변의 액체가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좀 잘렸죠? 이렇게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기억의 이유를 추가하래요. 자 기억의 이유는 여기 이거죠. 자 기억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보면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많이 줘야 돼요. 열을 온도를 더 높여야 한다. 열을 온도를 더 높여야 된단 말이 3번에 2번밖에 없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에 관련된 거래요. 4번 니은. 자 니은 복빙인데 복빙이라는 거는 다시 어는 건데 왜냐면 외부의 압력이 올라가서 녹는 점이 낮아진 거니까 외부의 압력이 다시 낮아지면 녹는 점이 올라가겠죠. 녹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거나 복빙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얘기하면 되는데 요 중에서 답이 3번이겠죠? 압력에 따라 녹는 점이 변한다. 그래서 3번,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부피가 증가하는 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육각형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2강 다 찍었고 그 모의고사를 푸는 것 자체 이제 공부를 멈추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서 감을 잃지 말고 잘 갖고 계세요.